그 최소한 하락은 멈췄다. 그건 확실히 팩트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23년 하반기하고 내년도 그럴 것인가는 좀 약간 좀 달라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에 예. 그 책을 또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내셨던 부동산 트렌드의 이제 후속편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 매년 책을 쓰고 있어서 네. 네, 김남도 교수의 부동산 짝퉁을 노리면서 뭐 그런 거죠. 네.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내용이 좋더라고요. 본인도 많이 컨트리뷰션 했으면서 뭘 모르는 척 하고 계셔.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희 또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제가 교수님께 이제 지도를 받았고 20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다들 막 부동산 막 어렵다 그랬는데 교수님만 딱 그때 야 부동산 오를 거야 빨리 준비해요. 그때 수업에서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갭 투자하라고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정말 그때 이후로 부동산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2021년에도 이제 하락을 좀 준비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또 거짓말처럼 진짜 부동산이 또 하락을 했고요. 네.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 아니실까. 아이고 그냥 네. 뭐 운 좋게 맞춘 거죠. 뭐.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부동산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수요잖아요. 네.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게 수요고 그리고 그 수요가 시장을 대변한다고 하면은 가격도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저 연구실 가격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게 이제 전국에 있는 광역시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그리고 서울과 서울 안에 있는 모든 구들이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사실은 다 하락을 멈췄어요. 다만 여기서 일부 구는 상승을 많이 했고 네. 일부는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걸 봤을 때는 이제 그 최소한 하락은 멈췄다. 그건 확실히 팩트인 것 같아요. 예. 상반기 1월 달에 멈추고 서울의 일부 6월 달까지 한 6% 올랐어요. 지금까지 좀 더 오르긴 했는데 다만 이제 23년 하반기하고 내년도 그럴 것인가는 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약간 상고하죠. 내년도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약간 정체 또는 일부 하락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봐요. 아, 네네.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래량도 또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네. 지금 거래량은 뭐 이미 좀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대략 한 우리가 950만 명이 살고 가구 수구 기준으로 해서 350만 되거든요. 아파트가 한 170만 채 정도 돼요. 근데 월 평균으로 해서 6천에서 7천 채가 평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2022년이 굉장히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2012월부터 거래량이 또 확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작년 7, 8, 9, 10, 11, 12월은 거의 1000건 이하예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서 막 560건 거래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909건 거래되던 게 올해 1월 달부터 1,400, 2,500, 3,000 그리고 6월 달은 3,900까지 찍어요. 그러니까 작년 1,000건 이하에서 지금 확실히 4,000건 근처까지 갔다는 거는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유튜브를 안 보는데 가끔 유튜브 보면은 뭐 거래량 믿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래량은 돌았어요. 사실은 그 말씀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을 갖고 가격이 불안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향후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럼 거래량이 또 어떤 분들은 다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거래량이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 그래도 5, 6월 정도의 수준까지는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거래량은 어떻게 계속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좀 줄을까요? 아니면 그래 좀 늘까요? 약간 뭐 제가 봤을 땐 그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거래가 일어나진 않아요. 추울 때 잘 덜 돌아다니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봄, 여름이 많고 그다음에 겨울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모든 그 가격 트렌드가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졌다가 올 초에 같이 하락을 멈췄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전국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단일 에펙트가 여전히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 사이드고 그게 이제 금리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의 금리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장금리인데 이 시장금리를 우리가 국고채 10년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주담대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국고채 10년물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4%대를 뚫지 못했는데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4%대를 넘어버렸어요. 그게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면 주담대가 오르는 효과가 한 달 뒤부터는 사람들이 체감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예. 5대 시중은행에서도 지금 주담대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체감하는 이제 수준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수요가 잡히면서 가격이 좀 정체 또는 하락으로 일부 하락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과 같이 완전 시장 전체가 패닉돼 가지고 막 곤두박질 치는 상황까지는 안 갈 거예요. 마켓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이 리스크한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네. 아, 그 이벤트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따 또 한번 더 자세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뭐 서두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전망하시는 부분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올 초 상고하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효과보다 그 국고채 10년물 흐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가 있고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국고채 10년물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고채 10년물이라는 게 사실은 주택담보대출하고 거의 연동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물이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하고 완벽하게 연동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3.5에서 딱 멈췄는데 작년 10월 달에 국고채 금리가 4.6을 찍은 다음에 2월 달에 3.3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려 130bps 떨어졌거든요. 이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은 주담대 금리 신규가 변동형이 그게 74bps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74bps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상황 다 안 좋고 한데 기준금리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 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한국하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갑자기 국고채 금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가격이 반등했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그건 올 초 얘기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2월 달, 3월 달에 3.3 하던 게 지금 4.2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거의 90bps 올라갔고, 이제 90bps만큼 주담대가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럼 이거 대비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체감하는 효과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예. 기준금리를 뭐 한 두세 번 더 올린 효과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국고채 금리 보셔야 돼요. 네. 예. 그 10년물 금리가 뭐 지금 미국도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거의 뭐 4.88까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3.3까지 내려갔다 그것도 더 급격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가가 당분간 안 잡힐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국고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요. 기준금리 올릴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얘기 확 나왔을 때 사람들 와, 전 세계 금융시장 망가지면 패닉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 다음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모든 연준 의원들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국고채 금리가 또 떨어졌어요. 그죠? 확 떨어졌어요.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사람들의 생각과 또 반대로 가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레벨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스라엘 사태라든지 다른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응할 거고 저는 미국도 미국이죠.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작년부터 기준을 계속 올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은에서 3.5에서 약간 멈춘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올려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네. 뭐 그만큼 뭐 부채가 심각하니까 뭐 못 오르는 거 아닐까? 경기 수준도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하고.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은에서 특히 한은의 금융통합위원회에서 하는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무조건 물가 잡는다는 얘기해요. 근데 작년 말부터 한은에서 물가 잡는 얘기 안 해요. 가계부채 얘기해요. 그죠? 가계부채가 힘들다, 가계부채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자율을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럼 이자를 언젠가 내린다는 얘기예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한은의 포지션이 지금 물가가 아니고요, 가계부채로 계속 된다고 하면은 아, 기준금리 언제 내리겠구나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예. 아유, 또 교수님과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뭔가 국제 정세와 우리 국내 어떤 금리 향방까지도 자세하게 조금 어떤 생각할 이런 포인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은 멈췄는데 그럼 안정화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건지 혹은 안정화 지금 아직 안 됐다면 안정화된다는 그 기준을 좀 어떻게 교수님은 판단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벤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사실 뭐 이스라엘 전쟁 이벤트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선은 국내랑 국외랑 봤을 때 중요 이벤트별로 보면은 PF 사태가 빨리 제가 봐서 터져야 돼요. 터진 다음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안정화되는 게 제가 봐서 중요하고, 왜냐하면 PF가 터지는 순간 신용경색이 일어나면서 국고채 한번 스파이크 또 일으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력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 안 가요. 3개월에서 6개월에 안정돼요. 그러니까 빨리 터트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국제 이벤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 여전히 경제가 좋으면서 실업률 낮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국고채 금리 올릴 것 같고, 그죠? 그다음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왔다 갈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금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 수업 들었으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런 이런 이벤트들은 다 금융 시장 사이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금융 시장 사이드에서 임팩트는 올해나 내년 중후반까지가 끝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근데 25년부터는 그때부터는 공간 사이드의 이펙트가 거대하게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내년 중후반까지의 어떤 이벤트들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공간 사이드의 임팩트 같은 것들, 특히 서울은 그걸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공간 시장의 파급이 결국에는 뭐 다 어렵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인허가 물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게 자칫 어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주장을 하면 신기하게 아이 뭐 이거 부동산 이게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응하신 분들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은 되죠. 말은 되는 건데 학자로서 그냥 제가 이것도 그냥 뭐 책에서도 이제 그 예측 모형을 했는데, 그때 예측 모형 했을 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장기적 균형 상태라고 하면은 매년 공급되는 수준의 어떤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매년 공급되는 수준 물량이 있고 그 공급된 수준보다 해당 연도의 공급이 좀 낮다. 이만큼이 부족한 거죠. 언더 서플라이죠, 그죠? 공급 부족인 거고, 그것보다 높다 그러면 오버 서플라이인 거고요, 그죠? 오버 서플라이 때 가격이 떨어지고 언더 서플라이 가격이 올라요. 그럼 이거는 그냥 팩트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물론 당연히 그렇게 얘기 막 하고 다니면은 이제 집값 불안한 심리를 자극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팩트인 거죠. 다만 정책 당국자가 월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거기에 대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예. 근데 만약 그게 대응이 부실하거나 시장에 안 먹히거나 신뢰를 없다. 그러면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소비자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데이터를 보고서 취사 선택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또 허드 멘탈리티가 있어가지고 대중 심리가 그냥 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심리 자극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정책 당국자가 빨리 제대로 된 어떤 메시지를 줘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저는.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추석 바로 전에 9.16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주택 공급 이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교수님 뭐 어떻게 그 대책을 좀 보셨어요?
우선은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공급 사인이잖아요. 공급 사인이 제대로 시장이 먹혔냐? 우선 안 먹힌 것 같아요. 그죠? 안 먹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부지들이 이미 그 문재인 정권 때 나왔던 부지들인 거예요, 네, 사실. 새로운 그죠? 게 없었어요. 새로운 게 없었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공급 부족 말씀드린 부분은 서울하고 세종 정도예요. 다른 광역시들은 사실은 공급이 많거나 주변에 이제 인구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 물건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공급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은 얘기가 다르다고요, 지금. 그죠? 그러면 국토부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대형 부지를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의료원 부지 어느 정도 크고, 그죠? 여기 바로 건너에 있는 용산 철도청 부지, 코레일 부지도 크죠. 상암동에도 대형 부지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랑은 얘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근데 지금 충분히 네. 같이 좀 협조를 해서 같은 정책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안 된다는 좀 느낌을 좀 받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제가 예전에 행안부에서 위원장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의 어떤 집행이나 대상 지역 같은 건 서울 빼고예요. 네, 서울은 워낙에 돈도 많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닥칠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꽤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네. 중앙정부에서 특히 SH공사랑 잘 협의해서 뭔가를 좀 지금 빨리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네. 오피스텔 시장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피스텔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규제 외의 지역이었잖아요. 분양가에도 적용도 안 받고 해서 풍선 효과로. 그렇죠. 풍선 효과로 글로 갔는데 거기는 분양가도 제한을 안 받으니까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고 당연히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대비 저는 사실 지금 오피스텔이 힘들 거는 너무나 명확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규제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부동산은 원래가 리스키한 비즈니스고 그 위험 관리를 하는 비즈니스인데 여기서 이제 시장 상황 바뀌고 마켓을 올려야 된다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에 관련 규제 완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 책임지지도 않고 혜택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예. 네, 그러니까 좀 시장에 좀 맞게 된다는 그럼요. 그런 터질 거 말씀이시죠? 터지고 여기서 이제 잘못된 예측을 해서 들어갔던 디벨로퍼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금융사들도 책임져야 돼요. 예. 네.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감안한다고 하면은